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이면서 과학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예. 제 사진인데요. 멋지죠?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학교사이면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을 지금 한 20여 권 이상 썼어요. 혹시 제 책 못 읽어보신 분? 제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읽어보셨죠? 자, 그래서 제 책 중에는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도 있고요. 외국으로 수출돼서 제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놀라운 교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책을 이렇게 쓰다 보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책 쓸 때. 책 쓰는 일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책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그리고 과학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강의,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저는 문과로 갈 거기 때문에 과학 강연은 저한테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사실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는 문과고 저는 예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교사 같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를 아마 교사들은 희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잘 노는 교사, 재밌는 교사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쾌한 회의주의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경력 20년째 됐어요. 그죠? 꽤나 됐죠? 자, 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좀 더 드릴게요. 제 이름은 원석입니다. 근데요, 이 이름은요, 원이 영어로는 원인데 독일어는 아인이고요. 석이 돌석자는 아니지만 스톤인데 독일어로 하면 스타인, 이게 독일어로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독일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인슈타인한테 강의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딜 가서도 오늘 강연 누가 들었냐, 아인슈타인한테 들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자,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람 아인슈타인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2명이 뒷자리에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수업 시간에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앞에 T에 아인슈타인이 그려진 T를 입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T에 있는 그 사람 과학자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 아니죠 선생님, 그 사람은 우유 모델이죠. 아시죠? 이 우유. 자, 우유 모델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 과학을 가르치고 과학 전공자들에게는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의 토대가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과학은 학교까지만 배우고 졸업하고 나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사당오락이라는 이야기와 삼중지도. 사당오락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이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사당오락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누가 저런 괴기스러운 이야기들을 퍼뜨렸어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너무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죠? 저는 고3 때 저렇게 해보진 않았고요. 인생에서 딱 2번, 한 달 동안 4시간을 자본 적이 있어요. 4시간 자본 적이 언제냐면, 교생실습, 저 4대 나왔으니까 교생실습이란 걸 나가거든요.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에 한 50명쯤 되는 동기들과 같이 있는데, 뜻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교생실습 끝나고도 그냥 가기
가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끝나면 또 이제 같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럼 교생 실습 하는데 놀기만 놀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교생 실습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도 또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습도 충실히 하고 싶고 그 다음 놀고도 싶고 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잠을 줄여가면서 한 달간 4시간을 자면서 교생 실습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손들고 제가 하겠다 그러고 다 나섰었거든요. 제가 원래 좀 잘 나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저게 교생 실습할 때 4시간 잤고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게임, 전자 게임을 하면서 4시간 자면서 그걸 한번 끝내보겠다고 또 고집도 세요 또.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4시간 잔 적이 있는데 자, 3종 지도란 이야기가 이제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종 지도란 얘기 들어보셨죠? 자, 3종 지도가 뭐냐면 게이머는 어릴 때는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커서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 결혼해서는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게이머 업계에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게임을 이제 했었는데 던전 게임이었어요. 이제 던전 게임 다들 게임 안 하시나? 혹시 집에 컴퓨터 없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자, 게임을 하는데 던전 게임을 하는데 밤에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제 불 다 꺼놔놓고 게임을 해요. 이제 하는데 괴물도 나오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등 뒤에 느낌이 이상해요. 싹 끓이면서 이제 뵀는데 뭔가 등 뒤에 뭔가 나타난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엄마, 그거 불 끄놓고 하는데 엄마가 말도 안 하시고 뒤에 와서 야야 자라. 예, 한마디 하시고 가시는데 그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게임이 등장했던 게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국민 게임이라 불리는 스타 땡땡이라는 게임이죠. 그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게임을 끝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하는데 끝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인이 자나 안 자나 이렇게 확인하고 또 가서 게임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 또 느낌 이상한 거예요. 게임 한참 하는데 뭐 느낌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집사람이 비계를 들고 조금만 더 하면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떡 서 있는. 이거 사람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게임을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창의재단이죠. 거기 재단에 게임을 가지고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 하고 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 하면 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다가 또 나 연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연구비 보이지? 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구비 가지고 게임을 연구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제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게임 속에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연구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썩혀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서 이제 게임 속에도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게임을 제가 이제 벌써 한 40년 했으니까 이만하면 게임 중독자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돼요. 게임 컨트롤이. 제가 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요. 일 있을 때는 게임 그만두는 게 됩니다. 진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놀 줄 모르니까 게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줄 몰라요. 참 문제죠. 자, 제가 어린 시절에 품에 품고 있었던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읽어보기면 너무나 좋고요. 이과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책인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저렇게 장대하고 아름답게 서술해낸 책을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누구에게나 권하는 아주 멋진 책인데요. 제가 제 책에 빠져들게 된 거는 그거였어요. 어릴 때 제가 기억력이 좀 나쁜지 어린 시절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때 그
감동이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스타워즈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빠져들었던 게 스타트랙, 그 다음에 은하철도 999 같은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저게 우주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 별 사이를 여행하고 싶은 게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 꿈을 그 꿈을 심어준 게 바로 영화였던 셈이죠.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영화를 가지고 수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수업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과학이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되게 EBS까지 제가 이제 오늘 정보를 했는데 제가 거의 전국을 강연을 안 다닌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많이 다니는 게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 속에서 과학 찾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강연을 다 듣고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그래 다행이네요. 몇 분 계시긴 하지만 한 서너 분 손 드시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드시는데 물론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지금 손을 안 드셨더라도 아마 과학 점수 높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만 과학을 지금 점수가 나쁘다면 일단 과학을 좋아해야지만 과학 점수도 오르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과학을 좋아하는 것,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뭘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게 없으신가 봐요. 삶이 정말 밋밋하신가 봐요. 거의, 나는 그냥, 뭐 엄마가 학교 가라니까 가고, 밥 먹으라니까 먹고, 꿈 물으면 꿈이 어디 있어요? 대학이나 가면 돼. 이렇게 너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뭘 좋아하세요? SNS. 이래 하는 거, 그거 많이 하시나 봐요. 그죠? 친구들과 SNS상에서, 관계 맺기. 그것도 중요한 자기 소일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휴대폰, 게임. 그냥 휴대폰 보기. 그냥 휴대폰 가만히 갖고 있어도 좋다. 진정한 휴대폰 중독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다른 것도 휴대폰만 가만히 갖고 있어도 뿌듯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속에도 상당히 많은 과학적 소재들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나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마트폰을 만들고 오겠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될 친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이신 줄 아셔야 돼요. 자, 또 다른 것들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TV 잘못 보니까 TV 보는 걸 좋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을 잘 안 하지만 영화 보는 것도 좋고 독서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도 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멍 때리는 것도 때로는 즐겁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멍 때리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잠자는 게 좋아요. 책 보는 게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아요. 저는요. 공부하는 것 빼곤 다 재밌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 너 학교 왜 오니? 다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과학을 좋아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과학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백이민족. TV 잘 안 보시나 봐요. 그죠? 광고 많이 보시면 그렇죠. 배달 민족이죠. 중간에 다른 글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우리는 배달 민족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배달 민족이고 또 뭐냐면 선비입니다. 우리는 풍류와 멋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시간, 도덕 시간에는 우리 민족은 풍류와 멋을 아는 민족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사실 학교에서 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놀면 안 되죠? 사실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노는 학생, 너 노는 학생이네 하면 그거 칭찬 아니잖아요. 너 잘 노네 이라면 그거 칭찬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풍류와 멋을 아는 민족이라고 해놔놓고 우리는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끝단 교육 문화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풍토 분위기를 저는 좀 바꿨으면 싶어서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과학 재밌니? 재미없어도 일단 재밌다고 해라. 자, 그 다음부터는 과학 재밌니? 아, 진짜 재미없나 봐요. 과학 재미없어도 재밌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어질 수가 있는데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절대 재미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라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그죠? 자, 저는 뭐 사기꾼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좋은 노래가 나올 때는요, 즐길 줄도 알고 감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노래 가사 한번 잘 음미하면서 보세요. 노래 좋죠?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데 혹시 에반게리온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정말 재밌는데 제 때는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만화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 노래는 되게 감미롭잖아요. 내용은요 되게 슬퍼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사도라는 괴물과 싸우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은 자기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대한 로봇을 타고 그냥 그 사도라는 괴물과 싸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곡인데 곡은 상당히 감미로워요. 그러니까 더 진하게 와닿아요. 그죠? 그게 원래 이 노래는요, 원래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나온 노래가 아니고요. 이 노래는 들어보셨죠? 에반게리온을 안 봤더라도 이 노래는요, 원래 In Other Words, 발음 좋죠? 식민지 발음이긴 하지만 곡이었는데 이 제목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바꾼 거예요. In Other Words에서 바꿨는데 지금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직업이 누굴까요? 그냥 아무 데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자,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어느 직업이냐면 우주인들이에요. 나사 우주인들. 우주인들이 아폴로를 타고 아폴로 10호,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달 궤도를 선회할 때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사에 있는 우주인들이요, 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기상음악으로 제일 많이 트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인을 배출했죠. 우주인이 그때도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죠. 왜 저 노래를 우주인들이 좋아했는지. 자, 그런데 제가 우주인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노래를 단순히 선곡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음악과 과학,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노래를 선곡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음악의 부모,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와, 역시 똑똑해요. 음악이죠. 지금 이 분위기 이상한데. 자, 음악의 아버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진은 항상 음악 교과서에서 보죠. 음악 교과서에서 보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지? 모차르트? 베토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음악 아버지, 음악 어머니니까 당연히 음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음악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음악의 진짜 아버지가 존재해요. 자, 오늘 호구조사하거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건 아니고요. 음악의 진짜 아버지는 저는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피타고라스가 뭘 했냐면 피타고라스 음계를 만들어요. 피타고라스 음계.
선생님 피타고라스 음악 시간에 안 배웠는데요. 당연히 음악 시간에는 안 배웠겠죠. 왜 그러냐면 피타고라스가 작곡한 곡이 없어요. 피타고라스 작곡한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작곡해서 남기지 않았으니까 음악 분야에서 보면 음악의 아버지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음계를 통해서 서양 음악이 화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거든요. 이 토대를 마련해요. 서양 음악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동양 음악 또는 우리의 국악이 서양 음악보다 떨어지는 낙후된 음악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서양 음악이 이렇게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냐면 바로 피타고라스가 화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음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단순하게 이 음계 연구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 어디서 배워요? 수학책에서 배우죠. 그죠? 수학자잖아요. 만물은 수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 피타고라스는 그 자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체 놓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피타고라스는 천체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요. 하늘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규칙적이다. 그리고 이 천체의 움직임, 하늘의 천구에 떠 있는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노래가 들려오는데 피타고라스는 자신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 지나갈 때 노래 들립니까? 그 노래 들리면요 여기 오시면 안 되고요.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인간의 감각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사람들이 물었겠죠. 피타고라스 선생님 안 들리는데요. 그렇지 너희들은 들을 수 없느니라 나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타고라스가 진짜로.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천구의 음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피타고라스의 영향력 엄청나죠. 그죠? 그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케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케플러 들어보셨죠? 자, 케플러는요 점술 알바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케플러는 점성술로 귀족이나 부자들 점을 쳐줬어요. 점성술로. 그래서 점 쳐주고 돈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천문학 연구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케플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성술로부터 천문학을 분리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은 점성술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경우죠. 거기다가 케플러는 최초의 SF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솜니움이라는 소설도 씁니다. 달로 여행 가는 건데요. 꿈속에서 요정의 힘을 빌려서 달로 여행 가는 그러한 소설을 써요. 케플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면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케플러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만 해요? 천문학자 이렇게 그냥 막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설도 쓰고요. 점성술도 했고요. 다양한 방면의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인문학자들도 얘기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케플러는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남기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을 알아냅니다.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타운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근데 세 번째 법칙이요. 조화의 법칙이에요. 1법칙, 2법칙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3법칙은 이 조화라는 게 바로 하모니, 화성 또는 우주의 조화를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도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영향이 서양 학문에 있어서 쭉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음악가 그리고 과학자. 음악이 또 과학에 영향을 준 경우 또 이거 말고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지개 색깔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봐봤어요? 보세요. 그 구분 잘 안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7가지 색깔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왜 7가지 색깔이냐? 뉴턴이 7가지 색깔을 보려고 했어요. 왜? 음악에 도레미파 솔라 시 해갖고 7가지잖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7가지 색깔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보면 그런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케플러 보세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행성들이 움직이는 걸 악보로 나타냈어요. 이게 행성음악입니다. 자,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요? 음악쌤에게 여쭤봤는데요. 이게 중세 악보가 돼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악보 보기가. 자, 근데 우리가 천구의 음악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 속에서 나온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그레엄 벨과 왓슨이에요. 저희 이리 와 아시죠? 왓슨 이리 와주게 라고 했던 그 실험. 어릴 때 위인전 안 보시나요? 좀 읽으셨죠? 자, 거기 보면 베일이 전화기를 시험용 전화기를 놔두고 시험하던 도중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누구에게? 왓슨에게. 그리고 왓슨이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저 옆에 꼬불꼬불하게 있는 저 선 있잖아요. 저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 지직거리는 음을 수신했어요. 그래서 왓슨은요, 우주에서 오는 최초로 음악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왓슨이 우주의 음악을 들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베일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다면 뭐 맞겠지만 지금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베일은 좀 우리가 사기꾼이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칼 젠스키라는 천문학자가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전파 천문학입니다. 우리는 별을 본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 눈만 생각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관측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주로부터는 다양한 전자기파들이 날아와요. 그 전파도 날아오죠. 전파로 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새로 만든 안테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데 계속 잡음이 들려요. 그 잡음이 들리니까 뭐 때문이냐고 봤더니 안테나 내부에 비둘기들이 많이 쉬었다 가니까 응가를 많이 해놨나 봐요. 그걸 다 치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펜지어스 윌슨이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이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뭐죠? TV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지직거리는 화면을 무시하지 마세요. 147억 년 전에 우주의 메아리입니다. 이제부터 TV가 안 나오면 나는 지금 147억 년 전의 노래를 듣고 있구나. 근데 그걸 길게 들으면요 곤란하죠. 그걸 오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걱정하십니다. 그죠? 이걸 오래 보고 있으면. 자, 여하튼 우주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던 것 이제 스마트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까 하는데요. 이 화면은요. 세넷이라고 하는 보드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 지금부터 벌써 3000년 이전에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게임이 쭉 존재하다가요. 왼쪽 게 최초의 컴퓨터 게임인데요. 테니스 포트라는 건데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게 최초의 게임이에요. 재밌을까요?
뭐 즐긴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게임은 아시죠? 자, 팩맨이란 게임인데 2D 게임이고요. 20년 후에 또 나왔어요. 그 후로 또 20년 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게임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 게임 중에 하나 화난새 게임 해보셨죠? 돼지들이 알 훔쳐갔다가 몸을 던져 투신하는 새들에게 맞아 죽는, 그죠? 비극적인 이야기, 그죠? 자, 그 게임이 나왔을 때 어떤 게임 유저가 뭘 했냐면 새들이 날아갈 때 더 잘 맞추기 위해서 포물선 궤도를 계산해서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야, 진짜 놀랍다라는 반응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나 게임 안 한다. 그건 거에 게임은 즐겁지만 그걸 수학이나 과학과 연관시키면 난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게임을 할 때 게임 못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가 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포물선 궤도가 나온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 대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대포알이 어떻게 날아간다고 생각했냐면 날아가다가 기둥이 떨어지면 그대로 수직 낙하한다고 생각했어요. 포물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포를 쏘면요. 이 최신 무기인 대포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쏘면 다 빗나가니까. 그런데 이 대포알이 포물선을, 그런데 그 포물선이 바로 대포알이 날아가는 궤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탈리아의 수학자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타르탈리아는 말드듬이라는 사람인데요. 쳐들어왔던 프랑스 병사에게 혀를 다쳐서 말드듬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물선 궤도를 알아내서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궤도가 일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인 거죠. 자, 이제는 놀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까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건 무슨 장면인 것 같은가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저 거대한 물레처럼 생긴 게 마찰전기를 발생시키는 장비예요. 놀레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정전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뭘 했냐면 라이든병이라고 일종의 축전기에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스파크 튀게 하고 그 다음에 쇼크 주는 것 같고 강연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스파크 튀면 사람들이 재밌다 이랬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에 과학자들이 강연할 때 이걸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기만 하다가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들어보셨죠? 프랭클린의 연실험인데요. 과학 역사상 가장 무모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프랭클린 정말 운 좋았습니다. 살았잖아요. 저 실험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러시아 과학자 중에 한 사람 따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번개 치는 날에는 연날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를 흉내낼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에디슨이 과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알을 품는 거는 괜찮지만 비 오는 날 연날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게 사건이 생기는데요. 갈반이라는 해부학자, 이탈리아의 해부학자가 개구리를 해부하다가 재미난 걸 발견합니다. 스파크 같으니까요. 개구리 다리가 움찔해요. 이걸 가지고 갈반이는 뭐라고 불렀냐면 동물전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전기라고 부르고 개구리 다리를 번개치는 날 쇠창살을 이렇게 매달아놨더니 개구리 다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개구리 잡아서 한번 매달아 보세요. 혹시 하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누가 메리 셸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유럽이 엄침하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메리 셸리가 이게 재미있는 얘기를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썼던 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누구죠? 프랑켄슈타인 아니고 이 사람은 이름 없어요. 괴물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박사 이름입니다. 그렇죠? 박사 이름인데 우리가 흔히 프랑켄슈타인을 우리가 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켄슈타인은요 아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과학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오죠. 유전자 조작식품 뭐라고 불러요?
GMO라고 부르지만 그걸 자극적으로 쓰고 싶을 때 이게 프랑켄슈타인 식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과학에 의해서 과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곳에 많이 쓰이는데 조금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요, 이 괴물을 만들고 난, 이 업적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사람 하나를 살려내잖아요. 엄청난 업적인데 만들자마자 버리고 가버리죠. 내가 왜 만들었을까 하고 후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물은 참 애수에 젖어 있는 저 눈망울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겨가지고 많이 버림을 받죠. 그래서 버림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또다시 패러데이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패러데이는 발전기를 만들어요.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내서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영국 총리가 이렇게 와서 구경을 했어요. 패러데이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치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패러데이도 몰랐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언젠가는 여기에 세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세금 내잖아요. 전기 쓰면. 그죠? 자, 패러데이도 어디에 쓸지 몰랐지만 다들 과학자 그 당시에 그래요. 재미삼아 했던 연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전기 문명을 탄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쓰는 게예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죠? 머리 아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요, 사실 우리 공정하게 놓고 한번 봅시다. 이거는 쉬워요. 저 악보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잘 안 계시죠? 음악도 배워야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야지만 저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어요. 또 보세요. 잭슨 폴록의 돈 키호테라는 작품이에요. 감은 잡히시죠? 그런데요. 제목을 가을의 리듬이라고 달아놨지만 느껴지세요? 액션 페인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페인트를 이렇게 그냥 막 뿌려요. 그림 가격이요. 수백억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있으면 사시고 싶으세요? 수백억 주고 사시겠어요? 근데 경매에서는 그렇게 거래돼요. 이 사람 작품이 수백억에서 천억 가까이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를 잘 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문학에서 제임스 조이스예요. 제임스 조이스 하면 무슨 작품? 율리시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 작품은 페나겐의 경야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60개 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작품을 번역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작품이 난해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읽어보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쿼크라는 우리가 소립자 물리학에서 우주의 근본 입자 중에 하나인 쿼크라는 용어를 물리학자들이 이 소설에서 따왔어요. 그죠? 그래서 문학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과학이 놀이 나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안 드는구나. 어떡하지요? 과학이 왜 놀이, 여러분들은 노는 것, 놀이를 우습게 알지만 우리 인류 문명, 인류 문화에 있어서 놀이와 상관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놀아야 돼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문명은 노는 데서 탄생했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원시 조상들 중에서, 조상들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잘 노는 원시인들의 후손이에요. 우리 원시 시대를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사냥 간다. 다들 돌도끼 챙겨라. 비장하게 나가죠? 나갔다가 10명이 나갔는데 9명만 돌아와요.
한 명은요, 맘모색에서 밟혔다 하고 그냥 9명이서 또 하겠죠. 자, 이때 보세요. 왜 그 한 명은 못 돌아왔을까요? 달리기를 못했든지 눈치가 없었겠죠. 다들 나타난다고 후퇴했는데 다들 잘 숨었겠죠. 숨바꼭질. 숨바꼭질 못하면요, 원시시대는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숨바꼭질하다 죽으면요, 정말 섬찟하겠죠. 자, 엄마 오늘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올게. 친구들하고 숨바꼭질하고 올게. 야, 너 죽으려고 하니? 이러진 않잖아, 엄마가. 그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숨바꼭질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죽지 않지만 원시시대에 살았을 때는 숨바꼭질 못하면 죽었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지금 다들 체형을 보니까 달리기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원시시대는요, 자, 사냥을 하러 갔었지만 운이 나쁘면 사냥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와 몰려갔다가 후퇴해야 되는데 달리기 느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왜 달리기라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릴 때 걷기만 시작하면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열심히 뛰어요. 뛰는 게 바로 어릴 때 뭐 했던 겁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훈련이었어요. 달리기 스포츠 이런 놀이들이 다 생존 훈련 중에 하나. 인간만큼 놀이를 길게 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많이 놀면 놀수록요, 창의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뇌 발달도 더 잘 돼요. 우리 인간의 감각 지도를 보면요, 입술이 가장 두껍죠. 손하고 감각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보면 만지려고 하고요, 보면 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각들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놀이를 많이 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누가 행복해요? 개미죠. 개미는 열심히 일한 결과 겨울에 잘 먹고 잘 살지만 배짱이는 놀다 죽었죠. 또 놀다 죽었어. 오늘 강의가 좀 섬찟하죠. 죽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엔 바뀌었죠. 요즘엔 어떻게 얘기 많이 합니까?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개미는 일만 하다가 골병 들어서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고 인내하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놀이를 농땡이 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논팽이들과 연관시키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학교 당연히 가고 싶겠죠. 누가 공부를 재미로 하느냐?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공부 재밌으면 안 되나요? 공부는 무조건 고통스러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 부분에 4시간 자면서 견뎠던 게 뭘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즐겁게 게임하고 그 다음에 교생 생활을 하는데 놀면서 교생 생활도 즐거우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을 잘하고 싶다. 과학을 좋아하고 싶다. 과학을 좋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과학적 요소를 찾으면 돼요. 저는 미술하고 싶은데요. 미술에서는 과학이 없나요? 있어요. 지금은 화가들과 물감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물감을 만들어 쓰던 화학자들이었어요. 미술가들이. 그리고 미술품, 문화재.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기 시작하니까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문화재 복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과학이 동원돼야 됩니다. 역사학자, 그 다음에 과학자, 그죠? 그럼 관련 기술자들 같이 모여서 문화재를 복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연관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데요. 없을까요? 발레리나 자체는 과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발레하는 사람은 과학을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몰라도 되는데, 발레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레리나를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또 알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발레라는 예술이 어떤 예술이냐면 중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거스릴 수 있느냐, 그게 발레예요. 가장 예술적이지만 가장 과학적인 춤이 바로 발레예요. 모르셨지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과학 별도다, 예술과 과학 별개다, 우리 아이는 예술은 잘하는데 과학에는 흥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인문학 쪽에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과학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 세계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스티브 잡스, 고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획기적인 작품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런 사람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저는 제가 나갈 분야에 과학이 관련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과 여러분들의 미래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놀기를 좋아하는 원시인들의 후손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셔서요, 즐겁게 노시면서 공부하시고요, 항상 밝게 생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꿈 꼭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한 강의였고요. 저희 과학 공부할 때도 많이 생각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문과라서 과학에 별로 흥미도 없고, 과학도 뭐 안 들어간다 막 이런 말이 와서 과학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모든 분야에 이제 과학이 연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과학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흥미를 가지면 더 성적도 오른다 해서 흥미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솔직히 관심도 딱히 그다지 없고, 그다음에 선배님들께서도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느 적정선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도 과학이 많이 스며들고 있고, 제가 과학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Can we pull it off? Can we save the day? Will we stop to recognize